네, 문경환 연구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오늘 방송을 정말 많이 기다렸습니다. 어제 그저께 정말 폭풍 같은 한반도 뉴스들이 쏟아졌는데요. 이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자,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 먼저 가장 최근 이슈부터 하겠습니다. 어제 북한이 미사일을 10발을 발사했어요. 네, 근데 사실 정확하게 이게 뭔지는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공식 입장이 없죠, 지금은?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미사일 시험들이 다 그렇게 되네요. 네, 8월 6일에 이제 처음 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12일에 또 한 번 쐈고 어제 또 이제 쏜 건데 세 번, 그러니까 한 2주 상간에 세 번이나 이제 쐈어요. 근데 8월 6일에도 그냥 합참에서 탄도 미사일로 추정된다. 12일에도 탄도 미사일로 추정된다. 이번에도 미사일로 추정된다. 뭐 이렇게 그냥 계속 추정만 하고 있는 거고, 이번에는 또 이제 사거리가 지난번에 쐈을 때는 한 700km 날아갔어요. 그래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겠거니 했는데 이번에는 한 300km를 날아갔거든요. 그래서 이건 미사일이 아니라 혹시 방사포인가? 그래서 이제 불분명한 거예요, 사실. 그리고 10발 쏜 거 보면 방사포일 가능성이 저도 높다고는 보는데 뭐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네. 북한이 뭘 공개를 안 해주니까 네. 모르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것도 참 황당한데요. 북한이 공개하지 않으면 아무도 파악을 못한다는 것도 이게 정말 미국의 정보 능력이 뛰어난지, 한미 간의 정보 공유를 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또 의문이 드네요. 자, 어쨌든 왜 갑자기 10여 발 한꺼번에 이렇게 대규모로 쐈을까? 이거를 좀 분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이제 한미 연합훈련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왜냐하면 한미 연합훈련이 17일 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쏜 거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사전 우리는 이거 반대한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성격이라면, 이번에는 훈련이 시작된 이후에 쏜 거기 때문에 너네 결국 시작했네? 그럼 우리는 여기에 대응할 거야. 라고 해서 규모도 이제 뭐 한 발씩 쏘던 걸 10발씩 쏘고 뭐 이렇게 이제 바뀐 게 아닌가 싶고, 사실 이제 발사하기 전날 19일 밤에 김여정 그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장, 총무부장이죠. 아주 중요한 입장문을 냈어요. 뭐 여러 다양한 국제 뉴스를 다 언급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핵심이 두 가지죠. 첫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훈련을 축소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평할 가치도 없다, 흥미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훈련의 규모나 기일이 줄어든다고 해서 도발적, 공격적 성격의 군사 연습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아예 안 하면 모르겠는데 그 절반 정도 축소한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되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있었던 한미 연합훈련들을 쭉 열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많이 해놓고 이번에 한 번 축소했다고 해서 뭐 우리한테 뭘 선물을 바라니? 양심이 있니?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전에 진행된 연합훈련들에 의해 충분히 대체되고도 남는다. 이번 한 번 줄인다고 해서 그게 뭐 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특이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북한의 최고 지도자랑 무슨 소통을 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 언지를 줬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나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답을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온 방송이 나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김여정 부부장이 모르게 서로 정상 간에 소통을 한 거 아니냐라고 희망 회로를 계속 돌리고 있는데요. 북한의 담화문은 그냥 있는 그대를 읽는 게 더 정확한 분석이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네. 이거를 자꾸 이제 뭐 행간을 읽는다고 해가지고 행간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흰색이에요, 흰색. 예. 근데 그걸 자꾸 읽으려고 그래요. 현미경으로 보면 뭐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가지고 김여정 부장도 모르게 일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근데 트럼프가 그동안 수도 없이 거짓말을 했고 트럼프 말 못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거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말을 믿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합니다. 완전히 그냥 자기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거고, 네. 만약에 진짜로 김여정 부장 이 모르는 그런 소통이 있었다, 그래서 김여정 부장이 그것도 모르고 담화를 이렇게 냈다라고 하면 나중에 소통이 있었는데 그럼 김여정 부장은 실세가 아니었네, 뭐 이런 식의 또 평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뻔히 보이는데 북한이 굳이 이걸 왜 하느냐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여정 부장이 이걸 담화를 낼 때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담아내는 걸 몰랐을까? 사전 검토를 안 했을까? 당연히 페이스북이 아니에요 이게. 예, 이거 당연히 최고 지도부의 승인을 받고 이런 내용으로 담화를 발표한다, 이게 다 정리가 돼서 나오는 거지. 네. 개인적으로 내는 담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게 이제 그 김여정 부장 담화가 또 특징이 개인 어떤 논평처럼 나오는 걸로 보도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페이스북의 어떤
어떤 정치인들이 글 올린 거를 그냥 기사화하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하시나 봐. 북한 사회 특성상 전혀 그럴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사실 그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일단 읽어보면은 이거는 김여정 부장이 한국이나 미국의 당국자들을 조롱하는 거잖아요. 야 나도 모르는 일이 있었겠니? 그거 나도 좀 알려주라? 뭐 이런 이게 조롱이지 어떻게 진짜 몰라서 했다는 한 얘기로 됩니까? 그래서 그 김동엽 교수라고 북한대학원 대학 그 교수가 있는데 이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거 누가 봐도 조롱인데 왜 그걸 이상하게 해석하냐 답답하다 이런 이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 절박한 심정과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로서는 정확하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언론들도 그렇게 좀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아무튼 촛불 경환적 사고를 꼭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있는 그대로.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한 건 이거죠. 그러면 애초에 왜 미국이 훈련을 축소했냐. 너무 긴박하게 돌아갔잖아요. 뭔가가 진행된 것처럼 오해를 살 만큼 급하게 취소를 했단 말이죠.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급하게 추진을 한 걸로 봐서는 급하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차분하게 북한과 대화를 위해서 이러이런 단계를 밟아 나가야지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전쟁부조차 트럼프 그 소셜 미디어 보고서야 훈련 중단됐네? 뭐 이걸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 정도로 트럼프가 독단적으로 이제 결정을 갑자기 한 거죠. 왜 그랬을까? 뭔가 이 절박한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 뭐 몇 가지를 꼽아볼 수 있는데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지금 트럼프의 입지를 보면 11월 달에 미국 중간 선거가 있는데 이거 필패입니다.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뒤집어야 되는데 어떻게 뒤집을 거냐? 이게 이제 이렇게 된 이유가 사실 이란 전쟁 때문인 거잖아요. 사실 이란 전쟁 아니었어도 불리했어요. 근데 이란 전쟁으로 스스로 자살골을 차버렸습니다. 근데 이거를 언제였죠? 5월 달이었나? 이제 이란 전쟁에서 MOU 체결하면서 마무리 지은 게 있잖아요. 네. 거기서 사실 끝냈어야 돼요. 그런데 미국 내에서 야 이건 이란한테 항복한 거 아니냐, 트럼프 뭐냐라고 욕을 먹으니까 트럼프가 거기서 미련을 갖고 다시 이거 전쟁을 재개하면서 이게 이제 끝낼 수도 없고 안 끝낼 수도 없는 이제 황당한 상황으로 가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트럼프로서는 뭔가 이 이란 전쟁을 묻을 만큼 큰 이슈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한테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걸 아무리 생각해봐도 북한하고 정상회담 단판을 지어가지고 뭔가 거대한 이슈를 만들어내는 거 이거밖에는 이제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하고 이제 대화를 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막 부랴부랴 이제 막 방법을 찾는 그런 와중에 이런 이제 긴박한 어떤 결정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한미 연합훈련은 이제 원래 계획돼 있었던 거고 그걸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북한의 움직임을 보니까 이거 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했다가 뭔가 큰일이 날 수도 있겠는데라는 어떤 위기를 느낀 게 아닌가. 그래서 네. 이제 북한에서 훈련 직전에 나왔던 여러 이제 담화나 논평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뭔가 북한이 새로운 대응을 할 것처럼 계속 언지를 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 새로운 대응이 뭘지를 사실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북한이 온갖 군사 행동들 다 했는데 그거 말고 또 새로운 대응이 뭐가 있지? 이걸 알 수가 없으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불리한 상황에서 일을 더 키우지 말고 중단을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사실 북미 정상회담에 목을 메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전작권 환수랑 연결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이 있나 봐요. 이 내용도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네, 이게 이제 트럼프가 오래전부터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대선 때부터 이 얘기를 했죠.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북미 정상회담 해가지고 한반도 문제를 일거에 정리할 수 있을 것처럼 계속 자랑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도 분명히 욕심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북한에서 전혀 이제 대응을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제3국, 중국이나 뭐 러시아나 어디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들을 동원해서 야 북한하고 좀 소통 좀 해봐라, 다리 좀 놔줘라 이 얘기를 할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인들이 볼 때는 그럴 거예요. 한국은 북한하고 한민족이고 원래 한 나라였고 그러니까 분명히 소통 자주 하겠지. 바로 옆 나라인데, 이웃 나라인데 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거든요. 사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우리가 볼 때는 그쵸, 말도 안 그쵸. 되는 소리야라고 생각하는데 네. 아마 그래서 한국을 움직이면 북한하고 뭔가 다리를 놓을 수 있지 않을까? 예전에 자기가 1기 대통령 할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다리를 놔준 거니까 가능할 거다라고 놓고 보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걸 당연히 포착을 했겠죠. 그래서
이 북미 대화를 중재를 해준다라고 하면서 뭔가 미국한테서 받아낼 수 있는 걸 받아내는 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작권 환수 문제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제 왜 이렇게 보냐면은 사실 전작권 환수를 어떤 군사적, 기술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한국이 전작권 환수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환수를 하려면 미국하고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미국과 전작권 환수와 관련해서 협의하는 기구가 SCM이라고 있어요. 네. SCM이 이제 한미 연례 안보 협의회인데 연례 안보 협의회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하는 그 회의 기구에서 어떻게 실무적인 논의를 합니까? 실무적인 논의는 실무 기구를 따로 꾸려가지고 거기서 상시적으로 소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사실 SCM에서 논의하겠다 그러면 이게 하세월인 거예요. 1년에 한 번 만나가지고 다음 단계 뭐 할까요? 이러면 뭐 10년 걸릴지 20년 걸릴지 모르는데 그런데 이런 실무 기구를 안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막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 맞나? 의지가 있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 전작권을 받아오려면 이 작전 계획을 독자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은 한미 연합사의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태평양 사령부의 작전 계획을 우리가 그냥 받아서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작전 지휘를 하려면 우리 독자적인 작전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독자적인 작전 계획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전혀 없어요. 그럼 당장 전작권 넘겨받았을 때 뭐 어떻게 지금 군대를 운영하려고 하는 거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전작권 환수 같은 경우에 원래 노무현 정부 때 얘기를 했다가 날짜를 옮기고 연도를 옮기고 그 다음에 조건을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거치면서 무기한 연기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전작권을 환수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으면 일단 미국하고 환수 시기부터 못을 받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보면 지금 정부가 전작권 환수와 관련해서 기술적으로 군사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느낌이 좀 든다는 거죠.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 상당히 의욕을 보이고 강조를 하는 게 어떤 다른 의미를 두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북한을 향한 메시지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봅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북미 정상회담 하고 싶어서 아주 이제 안달이 난 이 상황에서 좀 올해 초부터 놓고 보면 좀 흥미로운 일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 가장 이제 좀 주목할 만한 게 김민석 지금 이제 민주당 대표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총리였죠. 네. 김민석 총리가 미국을 방문을 합니다. 네. 1월 달에 한번 방문하고 3월 달에 한번 방문을 했어요. 근데 이걸 두고 많은 이제 전문가 언론들이 이상하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총리는 내치를 전담하는 이런 인물이기 때문에 외교에 총리가 직접 나서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김민석 총리가 미국에 가가지고 부통령 만나고 대통령 만나면서 막 이런 외교 그 협의를 하고 오는 게 되게 특이한 상황인 거죠. 외교부 장관도 아니고 대통령의 어떤 특사 무슨 뭡니까 보좌관 뭐죠 청와대 비서실장 이런 사람도 아니고 총리가 왜 저걸 하지? 라는 이제 되게 이상한 이제 시각들이 있었는데 그 1월 달과 3월 달에 김민석 총리가 미국에 갔을 때 또 특이한 일이 있었어요. 남북 사이에 특이한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 일단 1월 달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해찬 전 총리 있죠.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 이분이 갑자기 베트남에서 돌아가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이런 일이 이제 일이 있었는데 건강이 되게 안 좋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베트남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민주평통 해외에 어떤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건강도 안 좋은데 굳이 갈 필요가 있었나? 그래서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럴 수 민주평통 이제 행사는 그냥 하나의 명분이고 실제로는 베트남에서 다른 일이 있었지 않았을까? 근데 베트남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베트남이 한국하고도 관계가 좋고 북한하고도 관계가 좋아요. 네. 이런 나라가 몇 개 안 됩니다. 뭐 몽골 이런 나라들이 좀 있어요. 북한하고도 관계 좋고 한국하고도 관계 좋고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 가면 북한하고 접촉하기가 쉬운 거죠. 네. 그래서 이해찬 전 총리가 혹시 북한과의 접촉, 남북 간의 어떤 물밑 협상을 하기 위해 베트남 간 거 아니었느냐라는 추정이 그때 나왔고 그때 그 현근택 변호사가 방송에서 실제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북한의 통전부에서 이해찬 총리 안부를 묻더라. 이 얘기는 뭐예요? 뭔가 만나고 싶다라는 의사를 표명한 거 아니냐. 그래서 아마도 베트남을 방문하신 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북한과 뭔가 물밑 접촉을 하기 위해서 가신 거 아니냐라고 추정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김민석 총리가 미국을 간 거잖아요. 그래서 네. JD 벤스 부통령을 만나서 뭐 대북 특사 파견 이런 거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면
야 우리 지금 물밑으로 남북 간에 접촉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한테 뭔가 이렇게 우리가 잘 중재를 해주면 북미 간에도 접촉을 우리가 시켜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우리한테 이것도 좀 해주고 저것도 좀 해주고 이런 외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게 3월 달에도 마찬가지예요. 3월 달에 이제 미국 갔을 때 이때는 더 이제 심각한 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4월 달에 중국을 방문해서 미중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는데 그때 간 김에 북한까지 가가지고 북미 정상회담도 하고 싶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던 때였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3월 달에 김민석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당연히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야 너네 뭐 우리 다리 놔줄 수 있는 거 맞아? 뭐 해줄 수 있는 거야? 이 얘기를 당연히 했겠죠. 근데 그때도 남북 간의 모종의 어떤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게 전혀 안 드러났다가 6월 달에 드러납니다. 네. 6월 달에 그 조선일보에서 단독 보도를 했는데 당시 제주도지사가 오형훈 도지사였어요. 네. 오영훈 도지사가 베이징에서 북한 관계자를 만나가지고 남북 간의 어떤 교류 협력과 관련된 합의를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만난 북한 관계자가 리호남이라는 사람인데 예. 리호남 익숙하시죠? 네. 그 쌍방울 그 대북 송금 사건 그때도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네. 이 리호남이라는 인물이 사실 북한에서 어떤 공식적인 직책 직함이 뭐가 있는지가 좀 불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쪽 언론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남 공작원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아니, 도지사가 지금 대남 공작원을 만났다는 건데. 경제 관련 외교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네, 그렇죠. 실질적으로 엄청 실권자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남북 간에 공식 접촉하는 건 좀 부담될 때 비공식적으로 접촉할 때 만나는 사람이 바로 리호남이라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건 공식 접촉은 아니야. 하지만 상당히 이 사람은 우리가 이제 신뢰하는 사람이니까 만나서 협의가 되면 북한 정부하고도 논의가 사실상 된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이제 리호남이라는 인물인 건데 실제로 이렇게 그 협의를 하고 나서 제주도에서 그 신장 투석기, 소나무 재선충 약 이런 물자들을 중국을 거쳐 가지고 북한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남북 사이가 어느 정도냐면 북한이 남한하고는 절대 접촉하지 않겠다라는 게 입장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한국인이라고 하면은 아예 뭐 만나주질 않습니다. 연락도 안 돼요. 그런데 대북 지원 사업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북한으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만나본 분 중에 어떤 분이 있냐면 북한에 밤나무 보내기 운동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밤나무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내느냐라고 했더니 이게 공식적으로 보낼 수는 없고 중국의 모처에다가 밤나무를 놔두면 북이 가져간다. 지금 이런 식인 거예요. 접촉이 안 돼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제주도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다롄항으로 가가지고 다롄항에서 북한으로 실어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 사람이 북한 사람을 직접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상황인 건데 이게 제주도가 무슨 수로 이걸 했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지금 남북 관계를 뚫으려고 온 정부가 나서서 난리가 난 상황에서 오영훈 도지사가 어떻게? 네, 그렇죠. 네. 제주도에 무슨 뭐 어떤 재주가 있다고 이게 되겠냐. 결국은 이건 중앙 정부가 지원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모를 수가 없는 거고 이건 뭐냐면은 이걸 이제 2월 달에 이렇게 북한으로 뭔가 물류를 보내고 그래서 남북 교류가 뭔가 된다라는 걸 보여준 다음에 3월 달에 김민석 총리가 트럼프한테 가서 야, 봐라 남북 간에 지금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다. 사실 뭐 대놓고는 안 하지만 다 물밑으로 하고 있으니까 미국하고 대화도 우리가 중재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 한국 정부가 뭘 요구했을까 미국에. 여기서 저는 전작권 환수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제 가능한 거냐면은 아니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이렇게 접촉을 해가지고 미국 너네랑 다리를 놔주려고 하는데 북한에서 계속 비공식으로만 만나고 공식 접촉을 안 해준다. 왜 안 해주느냐 물어봤더니 너넨 전작권이 없는데 전작권도 없는 나라랑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니?라고 대답하더라.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한테 전작권을 주면 우리가 북한하고 공식 접촉을 해가지고 북미 간에 다리를 놔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전작권을 좀 줘라. 주는 신용이라도 좀 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도 그거에 합의했을 가능성. 그렇죠. 네. 전작권 주는 척은 할게. 근데 실제 줄 생각은 없을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복잡한 거죠. 이게 네. 그렇다고 안 주면 뭐가 결국 보여줘야지. 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주긴 줘야 될 것 같고, 근데 주기는 싫고, 이 되게 이제 복잡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주한미군 사령관 같은 경우 우리 안 줄 건데 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트럼프는 줄 것처럼 하고 있고, 이런 이제 미국 내에서도 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복잡한 상황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한국이 전자권 환수는 사실 북한이나 미국 북한 때문에 돌려받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 거니까 돌려받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한테 전자권 내놔라라고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의 정부는 그걸 못했단 말이에요. 미국도 줄 생각이 없고, 그러니까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그런데 북한이 오히려 미국하고도 대화 안 해, 한국하고도 대화 안 해 이래 버리니까 이걸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군사 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되게 아이러니한데 네. 북한 덕분에 우리가 전자권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지금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잘만 이용하면 한국이 미국한테서 전자권뿐만 아니라 다양한 걸 뜯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역시 아까 얘기했지만 기회주의도 머리가 좋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 완전히 적기에 머리 좋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언더독님이 이거 이렇게 하면 꼭 먹고 알 먹고 좋은 전략인데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미국은 주는 쇼만 하고 싶어 할 거고 한국은 이때를 이용해서 전자권을 회수해야 되는 거거든요. 환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실질적인 준비를 다 해야 된다. 실제로 받을 생각이라면 카드로만 이용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어제 김여정 부부장 그 2차 담화 내용을 보니까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읽으면 한국은 주권도 군사 주권도 없어가지고 미국이 훈련하자 그렇죠. 그러면 하고 안 한다 그러면 안 하고 이렇게 끌려다니는데 정말 불쌍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한국을 조롱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잘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정황과 연관지어서 잘 생각해 보면 이거 봐라, 한국 너네가 전자권이 없으니까 미국한테 맨날 끌려다니는데 뭘 우리랑 대화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전자권을 받으면 한국이 북한과 공식적인 대화를 할 수가 있는 자격이 되는 거고, 그러면 한국이 나서서 북미 대화 중재도 해줄 수 있는 거다라는 그런 한국의 이재명 정부의 논리에 힘을 실어주는 담화가 돼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전자권 받으면은 북한이랑 이야기할 수 있어. 이 카드를 다시 쓸 수 있다는 건데, 이거 굉장한 머리 싸움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왕이 중국 외교부장 이 방한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왕이 부장이 5년 만에 들어온 거예요, 한국에. 겉으로 이제 주장되는 의제는 뭐였습니까? 네, 일단 그 24일, 오는 24일 이제 3일 남았죠. 이때가 한중 수교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8월 24일을 계기로 해서 한중 간에 여러 이제 기념 행사도 하고 또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좀 지내보자 이런 얘기들을 이제 계속 하고 있었고, 그 계기로 이제 왕이 부장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이제 정부 직책이다 보니까 외교부장 하니까 부장, 과장 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게 아니고 외교부 장관이에요. 중국의 외교부 장관인데 중국에서는 장관이라고 안 하고 그냥 장이라고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관이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조현 외교부 장관하고 장관급 회담을 했어요. 네. 19일에 이제 회담을 했고 20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이제 또 이렇게 예방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예방한 것과 관련해서는 언론에서 이제 뭐 공개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추정만 하지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한 내용은 없고, 외교부 장관 회담 같은 경우는 외교부에서 이제 보도 자료를 통해 가지고 어떤 내용을 얘기했는지가 쭉 나왔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한중 간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자 뭐 이게 이제 기본이고, 11월 달에 지금 중국 선전에서 에이펙 회의가 열려요. 그때를 계기로 해가지고 또 우리 이제 대통령이 가면 한중 정상회담 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거 한번 추진해 보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고, 근데 이제 그 조현 외교부 장관이 중국 쪽에 요구한 게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위해서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 뭐 이 얘기를 했고, 한국은 북한 그 비핵화를 위해서 뭐 이런 걸 좀 노력하고 있다. 그다음에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우리가 뭐 이런 제안도 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설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 중국이 답변을 약간 해피한 느낌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왕이 부장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원론적인 대답을 했어요. 중국은 원래 한반도의 안정을 추구했고 뭐 계속해서 그 정책을 유지할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만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우리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중국도 좀 움직여 주면 어떠니라고 하니까 중국은 우린 그냥 하던 대로 할 건데 이렇게 답한 셈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왜 이럴까라고 놓고 보면 사실 중국이 한국이란 나라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옛날 얘기긴 한데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가 그 중국 전승절 행사를 간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그 베이징 거기서 이제 막 열병식 하는데 막루에서 같이 이렇게 사열하고 막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되게 이례적이었어요. 한국 대통령이 중국의 전승절 행사를 갔다? 이것도 되게 특이했고 그래서 박근혜가 혹시 친중 아니냐 막 이런 얘기까지 이제 막 나올 정도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중국에서 이제 중국 외교부나 이런 데서 되게 긴장을 많이 했대요. 왜냐하면 박근혜가 중국의 전승절 행사를 와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전승절 행사라고 하면은 체제 그 선전하는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거기를 왔다?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되게 이게 큰 선물이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박근혜가 뭔가를 요구할 거다. 우리한테 뭐 큰 걸 요구할 거다. 예를 들어 뭐 북한과 뭐 북한을 어떻게 해달라 뭐 이런 요구를 하지 않겠냐. 그래서 다양한 요구를 할 거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대책들을 다 마련을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박근혜가 이제 몇 박 며칠로 거기 행사를 쭉 하고 나서 돌아갈 때까지 끝까지 아무런 제안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무런 요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이제 외교관들이 너무 황당해서 이게 뭔 일이지 도대체? 뭔가 분명히 물밑으로라도 뭔가 얘기할 줄 알았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갔어요. 네. 박근혜가.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래서 이제 연구를 했대요. 분석을 한 결과 3가지 결론을 얻었어요. 뭐 어떤 결론을 얻었냐면 첫 번째가 한국의 정치 체계는 기본적으로 국가 전략을 추구하지 않으며 추구할 역량도 없다. 두 번째는 어떤 조직이나 인물도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세 번째, 따라서 중국은 한국 정부가 국가의 큰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하며 설령 한국이 약속하더라도 그 실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결론을 내렸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한국은 어차피 미국의 속국이어가지고 미국이 하는 말 되풀이할 뿐이지 독자적으로 뭐 우리한테 무슨 요구를 하고 무슨 이런 게 없다라고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중국은. 근데 이제 박근혜 때니까 아유 그러려니 하는데 사실 이제 윤석열 때도 그랬겠죠. 근데 그러면 이제 민주당 정부 때는 좀 다를까라고 했을 때 사실 한국이 미국의 입김에 이렇게 휘둘리면서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대외 정책을 펼 수 있다라는 건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조현 외교부 장관 하는 거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사실 한국하고 뭔가 진지한 협상을 하고 협의를 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거 할 거 있으면 미국하고 직접 하면 되지. 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그러면 왕이 부장이 와서 조현 외교부 장관하고 얘기를 하는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우리가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중국도 좀 협조를 해달라라고 하면 무슨 생각을 했겠냐 이거예요. 아니 비핵화 아직도 비핵화 얘기를 하고 있네 여기 이런 철진한 얘기를 트럼프조차 비핵화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뭐한 상황이지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론적 답변밖에 충격 안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상했을 거니까. 네. 이게 굉장히 모욕적이고 한데 사실입니다. 주권이 없는 나라가 세계 외교에서 어떤 신세인지를 보여주는 장면 같아요. 자 그러면 왕이 부장이 진짜 방문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그건 뭐 이제 청와대에서 공개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건데 저는 이게 혹시 일본하고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건 너무 신선하던데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가장 핵심 이슈는 사실 일본 군국 주의 문제거든요. 네. 우리만 북핵 문제에 매달리고 있지 다른 어떤 나라도 북핵 문제 관심이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북한 비핵화 얘기 백날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고 사실 지금 북중러 다 일본의 군국주의에 지금 아주 관심이 많고 특히 일본의 최근에 일본이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비핵 3원칙도 폐기할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발언들을 막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일본이 핵무장도 할 수 있다는 네. 건데 일본이 지금 미국한테 특혜를 받아가지고 그 핵 재처리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수십 년 전에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플루토늄이 잔뜩 쌓여 있기 때문에 일본을 어떤 전문가들은 준 핵보유국으로 분류를 해요. 왜냐하면 맘만 먹으면 여기는 수백 개의 핵무기를 순식간에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핵물질을 쌓아놓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일본이 비핵 3원칙 우리 이제 슬슬 정리할 때 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일본 저것들 지금 핵무장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특히 이제 일본이 뭐 장거리 미사일 발사 훈련이니 뭐 실전 배치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북중러가 상당히 경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뭐 이 낡은 군국주의와 무모한 팽창주의는 자명의 길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입장을 내기도 하고 북한에서도 뭐 그 김여정 부장이 엊그저께 나온
거에도 뭐 선멸적 맹격 뭐 이런 경고를 하면서 일본 너네 자꾸 까불면 우리가 가만히 안 두겠다 뭐 이런 네. 얘기도 하고 최근에는 러시아도 푸틴 대통령이 최근에 태평양 함대 그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태평양 함대 훈련에 직접 참관을 해가지고 그 함선을 타고 일본 요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쿠릴열도 남단을 또 방문을 했어요. 이건 네. 푸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라는데 쿠릴열도 남단이 또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독도랑 좀 비슷해요.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고 러시아가 시료 지배하고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독도 방문한 거랑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본이 지금 군국주의화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그걸 가만 지켜보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제 던진 겁니다. 사실상 그렇게 이제 북중러가 일본과의 어떤 이 경계 이런 상황이 극도에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왕위 부장이 방한을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고 솔직히 약간 이제 저는 이 비관주의에 가까운데 일본과의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2000년대 초반에 우크라이나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때 그런가요? 당시에 2020년대 초반이죠. 2020년대 초반에 우크라이나가 나토를 등에 업고 막 군비 증강하면서 러시아를 자극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나토 가입할 건데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랑 가깝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해가지고 거기에 막 핵미사일을 배치하면 이거 순식간에 모스크바를 초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더 이 사태가 심각해지기 전에 우크라이나를 쳐야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한 건데 이것과 아주 유사한 상황으로 지금 일본이 질주를 하고 있다. 이 북중러를 자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최근에 미국이 이란을 침공할 때 명분이 뭐였냐면 이란이 핵 개발한 것 같아? 라고 해서 쳐들어갔어요. 근데 사실 이란은 핵 개발을 안 했잖아요. 네. IAEA도 다 인정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일본은 어떻습니까? 비핵3원칙 우리 폐기할 건데 이러고 아예 노골적으로 핵 개발할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북중러 입장에서는 야 이건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점점 일본이 공격받을 조건으로 충족시켜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UN 헌장에 따라서 일본을 공격하는 건 합법이에요. 그런 이상한 조항이 있어요. 그건 네. 일본 신세가 가련하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유엔이라는 게 만들어진 게 2차 세계대전 때문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국 나라들이 중심이 돼서 유엔을 만들면서 그 적국 당시의 적국이 일본, 독일,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그 이제 유엔 헌장에서는 독일, 루마니아, 불가리아, 이탈리아, 일본, 핀란드, 헝가리 이 나라들을 적국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 이 나라들은 전쟁을 일으켰던 나라들이기 때문에 재무장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재무장을 하거나 침략을 하려고 하거나라고 판단이 되면 안보리 승인 없이 2차 세계대전 승전국들이 얘네 나라들을 공격해도 된다라고 이 53조에 유엔헌장 53조에 박아놨어요. 와우.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 중국 러시아는 승전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핵무장 하려고 한대요. 우리 공격할 거야. 명분이 있네. 네, 안보리 승인도 필요 없어. 이게 합법적으로 공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이렇게 군국주의화로 나가는 게 사실 자기 무덤을 파는 길일 수 있다라는 걸 좀 명심을 할 필요가 있다 네. 생각됩니다. 이거는 또 새로운 전장이네요. 북중러와 일본이 충돌할 수가 있다. 그럼 그 사이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판단 잘해야 돼. 지금 근데 제가 이제 왕위 부장 얘기하다 이 얘기가 났잖아요. 네. 중국이 볼 때 한국은 어떻게 보일까? 일본하고 지금 손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북중러가 다 규탄하고 있는데 한국만 규탄을 안 해. 규탄을 안 하고 오히려 손을 잡고 같이 연합훈련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뭐지? 한국은 일본 편 돼버렸나? 당연히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확인하러 들어온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경고를 할 수 있는 거죠. 경고를 하러 온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준비가 다 되어 가고 있다. 한국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을 줬을 가능성이 있네요. 이건 뭐 대만 중국이 전쟁 나면은 우리 사이에 껴 있고 북중러랑 일본이 전쟁 나면 우리도 사이에 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신세가 참. 그러는 진짜 하지만 그 가운데 있다는 거는 그만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국익을 위한 정책을 세우는지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강국이 될지 정해질 것 같은데요. 이재명 정부의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